어, 오늘 저는 피터 해리슨의 그 과학과 종교의 영역들에 관해서 부족하지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해리슨의 이 과학과 종교의 영역들이라는 책은 2011년에 해리슨이 기포드 강연을 기초로 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내용을 다루기 앞서 먼저 해리슨의 배경사를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과학과 종교의 역사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영구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갈등 신화가 지배하던 그런 역사적 단계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마치 전쟁사처럼 규정짓던 그러한 담론에 반대해서 다양한 관계 규정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의 역사, 이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단계의 배경사부터 거꾸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리슨이 기포드 강연을 하기 20년 전에 1991년이죠. 존 헤들리 브룩이 종교와 과학의 관계 규정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과 종교 몇 가지 역사적 관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과학과 종교의 역사를 다룬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룩은 이 책에서 과학과 종교의 역사를 다룬 과학과 종교 사이의 관계에 관한 담론을 갈등 신화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complexity thesis, 복합성 혹은 복잡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복합성을 띠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브룩의 이러한 주장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브룩의 주장에 응답하게 되는데, 주로 종교와 과학 사이의 복잡한 관계 유형들을 분류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브룩의 이 책이 출판되기 이전 단계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개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브룩 이전의 과학과 종교의 관계 규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warfare thesis, 한마디로 전쟁터로 규정되었습니다. 브룩의 복합성 이론이 제기되기 이전에 과학과 종교의 역사는 갈등과 대결의 구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전쟁터 명제를 내세워서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갈등 이론을 주장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 과학자로 존 윌리엄 드레이퍼와 그리고 앤드류 딕슨 화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드레이퍼는 역사 문헌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자신의 저서 종교와 과학 사이의 갈등의 역사, 책 제목도 아예 갈등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74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과학과 종교 사이에는 지적 갈등이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와 과학 사이의 이 적대적 관계가 종교와 과학의 본질적인 관계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목부터가 벌써 살벌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는 화이트에 져서 기독교 안의 과학과 신학의 전쟁의 역사, 1896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채택하고 있는 증거 사료들이 지나치게 선택적이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그 종교와 과학 사이의 관계를 한마디로 갈등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보듯 규정하던 시대에
이 시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브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와 과학 사이의 전장 분위기에 브룩보다 먼저 대응해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학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안 바브였습니다. 이안 바브는 우리가 종교와 과학에 입문하는 대부분의 신학생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거의 입문서나 다름이 없죠. 이 앞서 우리 백충인 교수님이 이안 바브에 대해서 이미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안 바브는 1889년부터 91년까지 에버딘에서 행한 깃포드 강연 과학시대의 종교에서 과학과 종교를 다루는 매우 다양한 방법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4가지 이론 유형을 제안합니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관해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치게 되는 바로 그 유명한 갈등 독립 대화 통합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안 바브의 이 4가지 유형론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유형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이안 바브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안 바브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1995년 존 호트는 자신의 저서 과학과 종교 갈등으로부터 대화로 해서 갈등, 대립, 접촉, 인준 4가지 유형론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드 피터슨은 이 갈등 이론을 과학주의, 과학적 창조주의, 교조주의로 보다 더 세분하는 등 좀 더 정교한 8가지 분류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드 피터슨은 윤리적 중첩 이론이라는 유형을 여기다가 더 추가했는데 이 유형은 응용과학적 기술 영역에서 윤리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안 바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렘 드리스는 자신의 저서 종교, 과학, 자연주의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각각 종과 행으로 세수로 나누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총 9가지 이론으로 분류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인지적 해석은 물론 경험적, 문화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지나치게 세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복잡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선명하게 규정하는 데 방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안 바브가 자신의 깃포드 강연을 마치던 해 1991년 그 해에 이 브룩은 앞서 언급한 과학과 종교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안 바브와 브룩은 둘 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의 역사와 본질을 전쟁의 역사와 본질로 제시하던 그런 배경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종교와 과학 사이의 새로운 관계 규정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위에서 이제 브룩은 앞서 언급한 전장 이론의 명제에 반대해서 문헌사적 반대 증거들을 아주 세밀하게 제시를 하면서 해박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과 종교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여기에서 브룩은 부분적으로는 이안 바브가 제시한 갈등 독립 대화 통합의 4가지 관계 유형론을 답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합 이론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단순히 지적하기보다는 브룩은 과학과 종교의 경계선들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과학과 종교의 기원에 대한 현대적 정의가 마치 초시간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학과 종교 사이의 관계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브룩은 과학과 종교 사이에 놓여 있는 그 허점투성이의 이 경계선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 책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학과 종교 사이의 관계에 관한 복합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옹호하는 일에 이 책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종학 교수님 소리 안 들립니다. 예. 저기 제가 구치를 해놨고. 네, 12시 반이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되었는데 혹시 꼭 질문을 꼭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오늘 발표해주신 우리 박성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어서 오늘 발표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피터 해리슨이 기포드 강연에서 했던 첫 번째 주제였는데 후에 이 제목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브룩과 해리슨 둘 다 동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과 종교 분야의 안드레아 아이더러 석좌 교수였고 둘 다 전통들에 대한 백과사전적 이해를 해박하게 보여줍니다. 주제에 있어서 브룩의 책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 해리슨의 책은 브룩의 논의들 중에 연구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을 과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과학과 종교의 만남의 성격 그 자체를 역사적으로 구성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룩에 대한 강력한 보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단 몇 가지 핵심 주제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들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브룩이 이 복합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갈등과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그 경계선들이 역사적 시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었고 변경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그래서 여전히 과학과 종교 사이의 그 경계선들, 한편에서는 종교, 한편에서는 과학, 이렇게 양편을 갈라놓고 그 경계선들을 조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해리슨은 과학과 종교 사이의 그 경계선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학과 종교 사이의 경계선을 그렇게 선명하게 규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종교와 과학에 의해서 지형을 이루고 있는 개념의 영역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초역사적이고 초문화적인 개념들 속에서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시간적으로 영구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술 방식은 그러한 개념들이 등장 뒤에 있는 역사적 실제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해리슨은 이러한 개념들의 역사적 출현에 깊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과 종교의 이러한 등장에는 부분적으로 반전이 있다고 해리슨은 보고 있습니다. 해리슨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The Turning Inside Out이라고 해리슨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해리슨의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내면 세계로부터 외면 세계로의 전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렐리기오 스켄치아 피스티스 같은 초기의 개념들, 심지어는 뒤에 다루고 있는 유용성, 자비, 진보 같은 보조적인 개념들이 내면 세계로부터 외면 세계로 전환되는 반전 현상이 과학과 종교의 역사적 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내면적인 측면을 다루는, 내면 세계를 다루는 용어들이었는데 그 용어들이 다시
외적인 세계를 다루는 그런 용어들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역사적 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해리슨이 의도한 내용이 선명하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개념들이 개인적이며 공동체의 덕목들이 서술하는 개념들로부터 일련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질이 되었고 또한 신앙 체계들 또는 세계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현대 과학과 현대 종교 모두 대략 나란히 출현하고 상호 관계 속에서 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를 만들어 나가고 또 비슷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과학의 영역, 전제, 방법, 신뢰성, 목표를 규정함에 있어서 신학과 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과 종교는 해리슨의 표현대로 심각한 역사적 기억 상실 속에서 자주 잊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광범위한 담론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리슨이 말하는 담론이란 근대성과 세속주의 출현과 본질을 자세히 설명하는 다양한 내러티브들을 살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 관점에서 보자면 해리슨의 이 책은 그가 이전에 썼던 최근의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학문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그의 과학과 종교가 출판되기 1년 전에 해리슨은 영국 계몽주의 시대의 종교와 종교들을 출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종교와 종교들이라고 하는 범주가 어떻게 영국 계몽주의 시기에 발전되었는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성경,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자연과학의 등장, 그리고 2007년에 인간의 타락과 과학의 토대가 출판되는데 이 뒤에 두 권은 어떻게 기독교 신학이 과학을 방해하기보다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추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교차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을 창출하는 일을 돕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세 권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종교의 영역들은 그 자체의 고유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지성사를 열정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고 1장과 2장만 간략하게 다뤘는데 1장의 과학과 종교의 영역들 그리고 우주와 종교적 질문 부분을 다뤘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장기간에 걸쳐 전쟁 중이었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과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해리슨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리슨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개념들을 단순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마치 역사가가 자고하는 데이터들이 사전에 형성된 사고 채널의 본을 떠서 만들어진 것처럼 당연시 여긴다고 해리슨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너무도 친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이름을 달고 있는 행위들과 성취들은 서구 문화에서 너무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는 서구 문화 지형의 영구적인 특성을 갖추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다라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슨은 이런 관념에 솔직하게 항변합니다. 이런 관점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현대적 범주들을 과거의 행위들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과거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거의 행위들은 현재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행위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개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리슨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범주들이 서구 문화 속에서 어떻게 출현되었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주들의 출현 방식이 어떻게 그것들의 현재적 관계에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통찰들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과학 종교의 관계는 대단히 역사적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조건 하에 종교와 과학 전공 분야의 경계선들이 기원하게 되었고 시대가 지나면서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책의 과제 중에 하나는 현대의 서구 문화의 국면들을 과학과 종교로 구분하는 이런 독특한 방식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해리슨은 렐리기오와 스켄체 개념이 16세기, 17세기에 어떻게 실제로 내면으로부터 외면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개념들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렐리기오와 스켄치아 두 개념 모두 본래는 내면적 가치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결국에는 신조어라든지 실습 같은, 실험 같은 그런 객관적인 것으로 외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해리슨에 따르면 중세의 렐리기오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세 시대에는 두 개념 모두 중요한 내면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렐리기오는 예배, 스켄치아는 정신적 관습을 의미하는데 초기 근대 시기에 일어난 것은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사이의 균형이 구좌를 위하는 방향으로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초기에는 가치 또는 정신의 관습으로서의 종교와 과학에 대한 생각이 과학과 종교라는 근대의 세계적 실제들에 의해서 가려지기 시작하는 과정이 발견됩니다.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갈등, 조화 또는 통합의 문제가 이러한 역사 시기들 속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의미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스켄치아와 렐리기오는 그러한 종류의 관계들을 인정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킵을 좀 하겠는데요. 해리슨은 이러한 그 역사를 예를 들면 초기 고대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퀴나스에게서 그 근거를 찾고 있고 그리고 피에르 아도의 연구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피에르 아도의 그 저서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 피에르 아도도 역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저서에서 드러난 자연과학적 차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들의 사유는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과도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통일적인 전체성을 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피에르 아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학이 처음부터 어떤 객관화된 그런 실험 자료였기보다는 숲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과학을 삶의 방식으로 보는 철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해리슨의 생각이 2장에서도 여전히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3단계 발전 이론을 그 해리슨은 반박합니다. 이 3단계 발전 이론이라는 것은 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과학의 칭체가 왔고 과학혁명 시기에는 기독교로부터 과학이 분리됐을 때 다시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해리슨이 들고 있는 과학자, 철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아낙스고라스는 우주가 신적인 인과원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프린키피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을 위해서 근대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킨 그 아이작 뉴턴이 자신의 그 프린키피아 논의 전체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쪽으로 넘어갑니다. 브룩과 마찬가지로 해리슨은 우리에게 아주 가치 있는 큰 빅픽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리슨의 빅픽처는 한 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과학과 종교가 지금처럼 종교는 내면적인 것이고 과학은 물리 세계를 다루는 것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에 둘 다 내면적인 세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의 경우 경건으로, 과학의 경우 정신적 원리로서 각각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과학과 종교가 종교개혁 이후로 실험적인 자연의 역사 이후로 점점 더 외면적인 교리, 종교는 외면적인 교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과학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지식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해리슨의 책의 서문에서 이런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해리슨에 따르면 종교와 과학이 오늘날 구별된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원래는 과학과 종교는 두 가지 상호 중첩되는 관심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물리적 우주의 본성과 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근원에 대한 관심은 상호 중첩된 관심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러던 것이 해리슨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40년 동안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연 연구를 위해서 통합되었던 도덕적이며 신학적인 요소들이 조직적으로 거부되기 시작했고, 또한 자연주의자들의 인격이 조직적으로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근대 자연과학이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분리하고 자연과학 그 자체를 자연 철학과 자연의 역사로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연과학은 삼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을 수행하는 실천가라는 인간적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둘째, 과학은 독특한 방법론을 공유한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종교적 고려와 과학적 교류를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과정의 결과 그러한 새로운 과학의 특성은 철저히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선을 치고 그와 대조되는 존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과정에는 과거 신화론적 구조가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새롭게 정밀 설정된 경계선들은 비역사적인 무신화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과학과 종교 사이의 영구적인 갈등의 담론들은 현대의 경계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해리슨은 어떻게 지난 19세기 후반 40년 동안 갈등의 역사 기술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갈등의 역사 기술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화학자요 역사가였던 존 윌리엄 드레이퍼와 딕슨 화이트의 저서에 확보된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드레이퍼와 화이트는 과학과 종교의 역사를 통틀어 갈등 관계의 신화로 창안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슨에 따르면 종교와 과학 사이에 형성된 전선은 단순히 신화일 뿐, 그러한 신화는 대중적 이미지 속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전문가로서 과학자의 새로운 정체성은 과학학회들의 성직자들의 현수를 현저히 격화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 새롭게 등장한 순수하게 자연주의적 과학 방법론은 모든 사상의 양식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로 하여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고, 현재는 과학이 자신의 정형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박성 교수님 발제 내용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코멘트가 있으시면 코멘트 같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12시 한 25분, 한 반 정도까지 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밥 먹으러 가죠. 있을 것 같아. 제가 뭐 질문 하나 드리면 질문 안 하시니까 책 내용하고는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과학과 종교를 이제 갈등의 관점으로 보던 것이 이제 주로 20세기 관점이었다면 한국에도 가령 2000년대 초부터 과학과 종교가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좀뭐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다는 책들도 번역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학계에서는 이 과학과 종교를 이제 갈등 관계로 보는 분들이 좀 많으신지, 아니면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처럼 91년 이후에 나왔던 이런 그 화해 혹은 그 복잡한 어떤 관계로 보는 것들이 지배적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성 교수님께 꼭 해당되는 질문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궁금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교단,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얘기하자면 교단과 종파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신학적으로도 교단과 종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안 바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갈등, 독립, 대화, 통합이라고 본다면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두 언어 이론, 판넨백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두 언어 이론 구조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독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의 두 왕국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처럼, 심지어는 뭐 개혁교회 전통은 루터의 그런 두 왕국설도 아니고 그리스도 통치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루터의 두 왕국설이 더 선호되면서 두 세계로 보는 거죠. 그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그 두 언어 이론, 과학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가 다르다. 과학은 합리적이고 실험 검증 가능한 그런 그 자연 세계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종교는 윤리, 도덕, 가치, 의미 이런 영역을 다루는 언어로 보고 있는.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완전히 진화론 하면 그냥 무릎 떠들려고 하고, 또 사이언티픽 머티리얼리즘에 처해 있는 과학자들은 종교를 아예 멸시하고 미신으로 취급하고.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종교과학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두 언어 이론에 빠져 있지 않는가.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영역에 치중하고, 그러나 이제 과학은 과학적인 영역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런 논리로 대부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판넨백의 비판에 따르면 그런 논리로는 창조론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정말 이 자연 세계라고 한다면, 그 자연 세계 자체가 자연 세계 자체를 놓고 과학과 신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독립이론으로 가버리면 그런 그 철저한 그 분리주의로 가버림으로써 더 이상 자연 세계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자연 세계에 대한 그 자연과학적인 그 연구에 의해서 신학이 더 이상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피터 해리슨의 이 연구는 상당히 도움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과학과 종교의 공통 영역이 뿌리로부터 경계선을 그렇게 쉴터를 치듯이 칠 수 없는, 그러니까 렐리기와 스키엔치아가 원래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모두가 삶의 방식을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한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합동 측이나 고신 합동 측에서 저 인볼브 되시는 분들이 혹시 한 분 정도라도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더 명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그룹이 이렇게 다 실수를 쳐버리니까. 사실은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역시 프린스턴 학파라고 그랬던 그룹들 있잖아요. 뭐 벤자민 워필드라든지 아니면 찰스 하지라든지 아니면 아치폴드 하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려 있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 새로 발견된 과학적인 법칙이 창조적인 그 관점 안에서 같이 융합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논의를 했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냥 확 변질돼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 근본주의라는 것들이 물결을 치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정서가 80년대 이후, 뭐 70년대 말 80년대 이후에 그 ICR 계열의 창조과학회의 그 정서가 확 들어오면서 이게 그 복음주의자다라는 것하고 이렇게 이퀄이 돼 버리다 보니까 교회의 상당히 이상한 정서를 처음부터 갖고 왔던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최소한 최근에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교정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어떤 검증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도구마가 먼저 들어가 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가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그룹 안에서는 크게 뭐 한 3그룹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저쪽 그룹이 훨씬 좀 더 적어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논리적 기반이 좀 사실상 좀 상실돼 가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요 정도 분위기는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나중에도 뭐 한 30%, 20% 적어도 30% 안팎은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그거를 양심적인 어떤 그 고백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공존할 것이다라는 생각 정도로 한번 좀. 미국에서도 이상하게 평평한 우주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한 20-30% 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아마 나중에 다루실 때는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제일 인상적인 게 Turning Inside Out이라고 하는 그게 좀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7쪽쯤에 보면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점차 원래 이제 종교나 과학 모두 다 내면적인 것을 표현을 하는 언어였는데 이제 외면적인 것으로 되면서 점차 이제 아마 갈등 쪽으로, 특히 19세기 쪽으로 가면서 갈등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터닝이 왜 일어나느냐, 터닝이 일어나는 계기나 필요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해리스는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제 실험과학이 등장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과학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가치라든지 또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을 다 떨궈내고 자기 경계선을 확실하게 친 거죠.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갈등 관계 전장 이론을 주장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한 가지 일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중세 시대에 종교가 과학을 탄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 그게 물론 이제 해리슨의 지적에 따르면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사실 종교가 과학의 발전을 더 자극하고 조성한 그런 예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이제 그 갈등 관계가 이제 그런 그 종교가 과학을 더 탄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상에 힘을 입고 그리고 이제 실험과학이 등장하면서 그 말하자면 그 뉴턴 이후로 등장한 그런 관성의 법칙, 그리고 그 우주 세계와 지구 세계의 통합, 힘의 중력의 원리가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 하늘 위의 세계가 신성시 여기지 않게 됨으로써 더 실험과학을 부추기기 시작하고 그런 자연과학적인 그 학문적 방법론의 힘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면적 세계 과학이 담당하고 있던 원래 스킨체가 담당하고 있던 그런 그 내면적 가치들을 다 이제 떨궈내고 분리시킴으로써 그런 그 갈등 관계가 더 조성되지 않는가. 종교도 외면화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종교도 비슷한 시기에.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이제 그런 그 학문적 사실은 르네상스 이후에 신학이라는 것이 중세 시대는 거의 발전하지 않거든요. 뭐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를 우리가 들긴 합니다만은 거의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신학이 정말 자극을 받아서 신학으로 또 독자적인 발전하게 되는 것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학문적 방법에 의해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신학이 원래 이제 독립을 해 나가거든요. 원래 신학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내용이 다루긴 했는데 신학이라는 개념이 원래 기독교의 개념은 아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런 철학자들의 개념이었죠. 철학자들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도용해 쓴 건데 원래는 시적인 개념이었고 근데 그런 신학이 학문적인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해 내간 것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방법이 발전되고 고전 문헌 연구가 새롭게 일어나면서 신학이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학문 방법을 추구해 나간다 할 때 그때에 일어난 현상들이 뭐냐면 결국 종교개혁을 더 거치면서 이게 이제 내면적 가치들 우리가 신학하면 원래 뭐 성서 안에 신학이라는 게 뭐 독자적인 학문으로 있다기보다는 거의 뭐 경건한 예배 이게 신학의 전부였죠. 독솔로지였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이 르네상스 학문적 체계의 방법을 받아서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교리 체계가 체계로 형성되고 하나의 그런 그 아카데믹한 학문물로 외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 스킨체도 그런 외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신학 자체도 외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면서 그게 이제 과학과 신학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그게 이제 해리슨의 강력한 지적은 뭐냐면 그게 마치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사에서 이제 근대 과학을 평가할 때 그 플라톤주의의 부활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그 갈릴레오, 뉴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자연의 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시의 책으로 보면서 그다음에 자연의 책이 있는데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의 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수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데아론이 강력하게 부활을 했다는 거죠. 예. 그 미적분학이 발달된 중세 과학에 비해서는 아주 수학화되어 버린 과학이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과 신학의 이 갈등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책임보다는 예. 과학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측면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책임이라기보다는 예. 그 뭐
역사적 과정에서 예, 갈등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당사자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여기 그 해리슨의 이제 신화론적 구조라고 하는 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지적인 것 같죠. 네, 네. 이 플라톤주의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이렇게 한 가지 코멘트가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그 과거의 어떤 종교와 과학의 개념은 그 영역의 구별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나눠지는 방식 로 지금 보고 있는 거지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게 종교가 과학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눠졌다라고 하는 갈등으로 보는 것도 올바른 관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과학이 뭐랄까 어떤 그 과학자들의 의도성을 가지고 종교에서부터 분리되려고 했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사가 볼 때는 이제 지나간 역사의 데이터들은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갈등 관계에서 종교의 억압 때문에 이제 과학이 이렇게 갔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뭔가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종교에서부터 분리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도 사실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영역들이 나눠지는 것은 결국은 그 내면적인 문제를 둘 다 종교와 과학이 다루다가 외면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 결국은 그 우리 밝혀 주신 것처럼 방법론적 과학의 방법론의 어떤 성공,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 인과관계로 잘 설명되는 어떤 과학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외면적인 자연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 체계를 발전시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영역들이 분리되었나 이 말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 가지 더 코멘트를 하면 이 책을 저희 과신대 연구 모임에서도 몇 번 나눠서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과학과 어떤 종교의 영역이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경계가 없고 같이 갔던 거지만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그 흐름들을 지금 또 모르고 영역들이 나눠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큰 통찰을 주는데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해리슨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경험적으로 이미 영역이 나눠져 있는 현대의 어떤 과학과 종교의 그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과학자들에게 이런 그 과학사를 통한 그 과학과 종교의 영역이 처음부터는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내면의 문제를 다루다가 외면의 문제로 다르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경계를 허무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는 상당히 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이제 과학과 종교를 갈등 관계로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과학주의자들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사실 이제 현대과학의 개념에서 보면 지금 해리슨이 이야기하는 이 과거의 과학은 사실 과학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과학이라고 이제 사이언티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계가 나눠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라는 면에서 조금은 통찰은 주긴 하지만 조금 해답은 안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코멘트하고 싶었고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었다. 그렇게 단정 짓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시대마다 자기의 과학을 한 거죠, 사실은. 네, 과학을 그렇게 정의하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과학자들이 생각하는 현대 과학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법칙이 등장했지만 그런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이전에 뉴턴의 방정식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그런 중력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고 과학 안에서도 아인슈타인이
중력이라는 것을 어떤 그 시공간의 휴어짐으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고전 물리학적인 뉴턴의 법칙이 과학이 아니다라고 치부될 수 없는 것처럼 그 과거의 과학 자체를 과학사에서 별도로 분리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근대 과학 이후가 과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근대 과학 이전의 과학은 사실은 자연세계 밖에서의 원인을 찾기도 하고 그렇죠.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충실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뉴턴이 했던 것들 중에도 행성들의 위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이 뭔가를 작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과학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뉴턴이 가르쳤던 고전 물리학은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잘 작동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근대 과학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과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뭐 고대나 중세의 과학을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이제 과학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대 과학은 종교하고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면 헤르슨의 통찰이 이 부분을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관련돼서 예전에 저희 그 영상 모임 할 때도 우리가 나왔던 게 그 표현해 주시기를 외면화로 표현해 주셨던 거 실제로는 해리슨이 또 다른 층위를 표현하는 게 물리적인 층위와 비물리적인 층위 이 두 가지가 함께 통합적으로 고대 중세까지는 이해되어 왔다가 여기서 비물리적인 층위가 사라지게 됐던 그 원인으로 재밌었던 게 그 종교개혁자들의 성서 해석 방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서 안에 여러 가지 층위의 의미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 비유적 해석 자체가 상당히 카톨릭의 권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결국에 비물리적인 층위를 지워버리면서 성서에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층위를 같이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문자적 층위로 내리면서 이게 16, 17세기 뭐 갈릴레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 안에서 비물리적인 층위나 비유적인 층위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실제를 그릴 때에도 비물리적인 층위도 같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면서 근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결국에 존재에 대한 사유라든지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비물리적인 층위도 같이 지워지는 이게 확장돼서 갔던 그 맥락에서 해리슨이 추구하는 게 비물리적 층위를 좀 회복시켜서 그런 사유들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요게 그 환원론적인 물리주의를 비판하고 뭐 그러면서 종교와 과학이 함께 주어진 실제를 그려내는데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질문하고 연관해서 하나 질문드리면은 이제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근대 과학이 갖고 있는 이제 결정론적인 이해, 자연 법칙에 기초한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한 결정론적 이해, 이게 이제 보편적이고 그리고 그 확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모든 것 아까 수학으로 표현된 과학 이론, 그다음에 실험을 통한 검증,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든 뭐 정신적인 현상이든 모든 것들은 결정론적으로 이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유물론적 또 과학 이해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종교와 과학이 같이 갈 수 있었던 이 길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종교를 배제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은 차라리 종교 쪽에서 갖고 있던 결정론적 이해는 신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의 섭리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성을 갖고 있었는데 자연과학, 이 근대과학 이후로는 이제 자연 법칙 자체가 결정론적으로 이해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신학보다 유연성이 더 없어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양자물리학 쪽으로 오면 그 확률, 이걸 비결정론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과학 내에서도 그런 그 결정론, 비결정론에 대한 아직도 그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어가 통합이 안 된 그런 갈등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양자 물리학하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통합이 되어야 이제 과학계에도 모든 것의 이론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또 아인슈타인의 그런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적인 측면 사이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대답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 신학적인 그 논의의 영역을 아예 배제시켜 버리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판넨백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와중에, 왜냐하면 뭐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무리 완벽하다가 하더라도 그 아인슈타인도 그 자기도 처음에는 그 뭡니까 상수, 우주 상수를 필요 없었는데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인정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강태현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전한 법칙성어로 규정을 할 때, 그런 결정론 속에는 여전히 그 알게 모르게 제외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그 규칙에 맞지 않는 영역들을 다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그 한계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 다 제외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발적인 측면에서 신학이 얘기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성 자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의 뜻의 이제 영원 불변성을 얘기하면서도 유연성이 있죠, 그 속에서는. 이제 그분의 이제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과학적 결정론이 되어버리면은 우주적 원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 이 바늘 들어갈 만큼 틈도 안 생기는 결정론이 되어버리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좀 이제 결정론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좀 뭐랄까 신학적 고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역학의 비결정성이 있으니까 그 뭐 고전 물리학적인 결정론의 어떤 그 한계를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은 그 전자 하나의 행동은 비결정성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건 사실 통계적 결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시 말하면 비결정성이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뭐 전자를 뭐 굉장히 많이 던지면 우리가 그걸 다 예측할 수가 사실 있거든요. 전자 하나하나의 행동은 이제 비결정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비결정성의 틈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비결정성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자연법칙의 결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작용한다고 하면,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발표에서 그 사라 코클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비결정적인 영역에 신을 비밀스럽게 주입시켜서 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자연세계 내에서 어떤 그 비결정성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신학적 사유로 이제 승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설명하면 결정론으로 설명되는 수많은 영역은 내버려 두고 결정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만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이나 의지나 사랑과 연관시키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세계는 과학에서도 다루는 대부분의 영역은 결정론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비결정론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결정론적으로 움직여지는 세계를 오히려 더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부분이 신학적 성찰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이제 평소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 틈새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스티븐 호킹이 이제 재미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모든 맥락을 충분히 아는 이제 신학자지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행동을 자연적 원인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어렵사리 이제 그 추론을 하면서 성육신을 얘기를 해요. 그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어떤 자연적 원인 중에 하나로 살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성육신학과는 특수한 어떤 그 신학적 사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린 예수 자체가 영원한 로고스 육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제 어떤 신성의 어떤 제약이나 이제 케노시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서린 예수 자체가 역사적 원인 중에 하나로, 자연적 원인 중에 하나로 살았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어도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 자꾸 이제 어떤 계획 이론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행동, 이제 그 활동들도, 창조적 활동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과학과 대화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찾아야 되는 그 길을 열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정학 교수님 소리가 안 돼요. 오종학 교수님 소리 안 들립니다. 아, 예. 저기, 제가 뮤트를 해놨고. 네, 12시 반이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되었는데, 혹시 꼭 질문을 꼭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오늘 발표해주신 우리 박성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어서 오늘 발표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